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가을 학기 정치학의 2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하고도 세 번째 주에 접어들고 있죠. 이번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중간고사는 학생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 중 2교시가 있는 수업이 있죠. 그 2교시가 있는 수업 시간에 실시를 할 것이며 그, 또, 그 시험 방법은 내가 그 2교시 수업 시간 안에 이메일로 시험 문제를 학생 여러분들로 이메일로 이렇게 발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어서 그 1시간 이내로 시험 문제를 작성해서 다시 이메일로 나한테 제출해주면 그걸로 시험을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시험 방법은 뭐 오픈 테스팅이 되겠죠. 뭐 그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유사도 측정하는 거 있죠. 카페킬러 같은데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유사도를 측정해서 작성한 논문을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시험 내용을 어, 측정을 해서 같이 시험 문제와 함께 첨부를 해서 그 이 유사도 측정한 그 내용을 몇 프로 측정했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냥 화면 그 이 그림판으로 그대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할 그 시험 문제 발해한 글에다가 붙여서 제출해 주면 되겠고 그 시험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될 건데 각각 그 첨부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는 학생이 있어요. 또 카피킬러까지 하면 세 개를 보내는데 그럼 내가 각각 다 여러분이라고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로 첨부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실시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본 거 있죠? 예를 들면 향후 수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어, 내가 학교 당국 이쪽에 이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문자로도 물어보고 또 그런가 하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근데 뭐 한 100이면 한 뭐 서너 명만이 대면 수업, 강의실 수업을 원하는 것 같고 대체로 거의 다 그 비대면 수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65명의 응답한 내용 중에서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열어봤으니까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2분 반 수업인데 영국의 청교도 혁명 순서 이건 다 맞추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정부 형태 어떤 게 좀 바람직하겠는가? 이것은 내가 수업은 내용을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질문한 거죠. 대체로 학생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의원 내각제도 한번 했었지만 글쎄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보면 글쎄 굉장히 정쟁이 많죠. 이념 분쟁도 있지만은 정쟁이 많은 그런 글쎄 나라에서 의원 내각제는 책임 정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글쎄 이 정쟁이 심하다 보면 내각 불신임을 통해서 행정부 수반 그 내각이 좀 계속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은 저이 의회에서 정쟁이 내각으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이게 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조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이원 집정부제도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정당의 기능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틀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틀리는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건가요? 그 수업을 음, 시청하지 않고 본인이 음, 미리 판단해서 이렇게 응답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좋습니다. 뭐 다른 3분반 것도 한번 볼까요? 3반 같은 경우는 이제 66명 중에서 2명만이 이제 대면 수업을 원하는 것 같고 한 64명 정도가 비대면을 원하는 것 같죠. 뭐 여기도 이 뭐 정당한 기능 중 해당하지 않는 것 하나 한 명 학생이 틀렸네요. 그런가 하면 여기도 비슷해요. 대통령 중심제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당 제도. 참 우리나라 정당 제도는 문제점이 많아요.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익을 집약시키고 이익을 표출시키는 그리고 정권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정당이 헤쳐모여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수명이 짧아요. 보면 뭐 불과 한 3, 4년이면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그 이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뭐 또 없어지는 정당, 또 새로 생기는 정당. 그런가 하면 또 이 정당이 물론 이제 다당제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정당이 너무 많아요 보면 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 보면 비례대표를 고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정당이 뭐 한 20여 개 넘게 이렇게 뭐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뭐 이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가름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또 많은 정당들이 있는데 이 또 정당의 폐해로 나타나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 7주차 수업인가요? 장으로 말하면 8장 수업인데 정치 문화 발전 이렇게 있는데 정치 문화와 정치 발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여기 그림을 볼 수 있나요? 보면 그 사무엘 P. 헌팅턴이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 이들 나라들의 어떤 문명이 이제 발생해서 그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 이웃 문명과 충돌하는 그런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였는데, 물론 이제 역사학자 토인비 같은 경우도 그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가장 그 핵심으로 잡고 있는 건 문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지구상에서는 서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문명과 또는 뭐 이슬람 문명 그런가 하면 이게 동양에는 중국의 그 유교 문화, 유교 문명이 있죠. 그 유교 문명권과 또는 이 특히 뭐 이제 슬라브 민족, 중앙 아시아 이 일대를 뭐는 슬라브 문명,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문명 이렇게 해서 각 문명과 문명 간의 어떤 그 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이제 역설을 하는데 이것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엘 피가 그 문명을 문명 충돌이라는 그 저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지구상에서는 문명이 한 뭐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한 8개의 문명으로 분류를 해보고 있죠.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이 일대, 저기 보면 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까지는 대체로 이제 서구 문명이 지배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중동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은 이제 이슬람 문명권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재밌는 것은
동양에서 보면 이제 그 유교 문명권에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중국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우리 한반도 그다음에 여기 베트남이죠 밑에 이 베트남까지도 유교 문명권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로 볼 때 유가 사상, 이제 뭐 그야말로 공자 맹자 뭐또 성리학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 문명권에 포함을 한다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중국의 문화 문명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그런데도 이제 서구인들 뭐 헌팅턴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 미국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볼 때 뭐 이렇다는 거죠. 토인비는 영국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게 이런 것도 서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렇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사실은 그 루시안 파이 같은 게 정치학자는 이제 좀 재밌어요. 보면 이 우리나라, 그 베트남, 대만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보면 대만까지 포함해서 다 유교 문명권으로 포함을 하고 있지만 어, 이 베트남이나 대만하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같은 유교 국가의 문명을 갖고 있지만 같으면서 다른 점을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유교 같은 문명권이라 하지만도 베트남이나 대만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도 다른 점은 베트남은 유교 문명권에서도 중국과 같이 좀 발전이 더 발전된 국가로 있고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면 뭐 아시아의 뭐 네 마리 용 중에 한 마리 이렇게도 손꼽기도 하고 특히 그 네 마리 중에 아시아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뭐 이렇게 해서 한참 90년대는 아시아의 뭐 네 마리 용이라고도 이렇게 치세우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 이제 베트남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그 같은 유교 문명이지만 그들의 경제 발전은 이제 저발전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나 대만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좀 다른 문명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하여튼 뭐 이 사멜 피 헌팅턴이 볼 때 이 한 전 세계의 어떤 문명권을 한 이렇게 8가지로 분류해 보는 거예요. 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걸 확인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음, 이제 문명이라기보다도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특히 이제 정치 문화인 거죠. 이제 문화에 대해서 뭐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교재도 설명하고 있지만은 대립되는 두 시각, 마르크스, 베버. 이게 이제 같은 이 동시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정치학자, 정치 사상가이죠. 이제 이 문화를 결정하는 것이 그 기준이 사실은 이 관점이 서구적 관점이죠. 이들도 이제 서구 학자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고도 성장해서 1인당 GNP가 한 3만 달러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뭐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아프리카 가나 뭐 이런 나라하고 그 경제 소득이 좀 비슷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한 220달러였으니까 그때 이제 아프리카 가나 같은 나라도 220달러였어요. 이게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하고 우리나라 경제하고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필리핀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더 앞서 있었죠. 이제 미국의 경제 지원도 많이 받고 있었지만은 뭐 그런 나라가 한 300달러 정도 되고 오히려 북한도 우리보다 앞서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은 이제 경제 1인당 GNP가 한 330달러였고 물론 이제 그 산출하는 그 기준은 공산주의 체제와 이제 자본주의 체제와는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좀 잘 살았던 거죠. 이 시점이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의원 내각제를 하는 장명 정부 그때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자기의 어떤 정권에 대한 정통성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개발, 경제 성장, 여기에 국가적인 최대 목표를 정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사실은 조금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래서 78년인가는 사실은 뭐 1인당 이 국민 소득 1000달러. 뭐 지금은 3만 달러니까 뭐 얼마나 미약했는가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 목표 1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무역의 날도 정하고 뭐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나라, 그 지역의 경제와 무관하지 않아요.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에 마르크스와 베버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 시각에서 보면 마르크스는 그 경제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토대, 이 사회를 결정하는 이 토대가 결국은 경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 그다음에 이제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경제니까 상부 구조를 뭐 이념, 이데올로기,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상부 구조로 하고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하부 구조, 토대로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유물사관인 거죠. 뭐 간단히 소개하면은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뭐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원시 공동체에서는 뭐 속된 말로 네 것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동 사유인 거예요. 소유 개념이 없는 그런 데서는 이제 계급도 없는 거예요, 보면. 지배자와 피지배자도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공동 생산해서 공동 소비하는.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는 계급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계급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물질이 형성되어지면서 수요 개념이 형성되어지면서 네 거 내 거 구분해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계급이 형성되어지는 거라고 이제 마르크스는 보는 거죠, 보면.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수요 개념에서 이게 이제 뭐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그런 게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근대 사회로 오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이제 근로자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는 자기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이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이제 팔면서 뭡니까? 생산 수단을 어, 위해서 노동력을 판다고 이렇게 이제 마르크스는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자기가 노동력을 파는 그 어떤 그 노동에 대한 가치, 이제 이게 모든 그 경제의 어떤 그 가치라는 것은 노동의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노동 가치설에 의하면은. 그래서 노동자가 투여하는 그 노동의 양에 따라서 그 가치를 형성하는.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에서는 이제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뭐 보석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노동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뭐 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가치는 노동력을 투여하는 물론 이제 정보도 노동력을 좀 필요로 하는 게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정보라는 것은 또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고 또 정보의 가치라는 것은 뭐랍니까? 그 일종의 이제 부가가치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은 노동 가치 그 이상인 거죠, 보면. 뭐 주식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은 그 상상하는 그 이상이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그 생산 수단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제 자본가 계급에서는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가가 갖고 있다는 거죠. 자본이 없는 노동자는 그 자기 생계 수단으로서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노동으로부터 자기가 소유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자본가 계급이라는 사회는 결국은 이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이제 노동자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수의 노동자가 결국은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이뤄서 결국은 이제 계급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지는 그게 이제 결국 마르크스가 보고 있는 관점인 거죠. 사실은 이것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보면 그 부시맨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보면 이제 부시맨의 그 영화를 보면 그 이 아프리카 부족 국가에서 혼락을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시족 사회죠. 거기에는 뭐 공동 생산, 공동 소비하는 뭐네 것 내 것 개념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하늘에서 어느 날 콜라병이 떨어지죠 보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콜라를 마신 그 콜라병을 빈 병을 이제 떨어뜨리는데 마침 그게 이제 부시맨 그 시족 그 이제 그 부족의 그 마을에 떨어지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 하늘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하느님이 뭐 준 뭐 그런 선물로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콜라병의 사용 용도가 다양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씨앗을 뭐 이렇게 찢는데도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콜라병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소유하기를 원하고 거기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뭐 그런 것을 미화한 그 이제 영화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 뭐 공동사는 일종의 뭐 플라톤의 이데알을 실현하는 거죠. 이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공동 생산, 공동 소비가 아닙니까? 네 거 내 거 개념이 없고 유토피아라는 국가 내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이 출생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다 관리해주고 뭐 알아서 직장도 선별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다 아이를 또 육아시켜주고 또 교육시켜주고 또 적당한 그 어떤 그 근무 또는 그 노동 배치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유토피아, 정말 환상의 섬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은 정말로 이제 정말 유토피아인 거죠.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하지만 그것을 꿈꾸는 것이 공산사회 아닙니까 보면. 근데 이제 뭐 이것은 공산사회에서도 이걸 이루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뭐 러시아, 소련이죠. 이런 나라에서도 이게 해체되고 또 중국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자본주의 뭐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뭐 그러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마르크스 관점에서 보면 이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계급, 어, 계급 착취. 그래서 이제 그 이 중추 결정 이론이라는 것은 경제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것. 이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베버리안적 관점이에요. 막스 베버 있죠? 베버는 결국은 이제 그 이런 관점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문명 국가라 하는 나라들, 대체로 그런 나라들 보면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 자본주의 발전의 근간은 뭐냐면 그 이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기독교적 정신,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과 또 서구 문화, 이 서구 문화 이런 그 이 두 가지의 이 어떤 그 핵심으로 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이고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문명 국가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그래서 자본주의 기본 정신과 부축적, 이제 근면 정신, 금욕주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 자본가 어떤 정신에는 어떤 직업 소명 의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은 그 이 자본 축적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성시하는 경제적 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신성시하는 그런 관점에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 우리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보면 전통, 근대사회, 근대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지만 과거에는 우리 그 양반가 또는 선비정신 이런 데서는 그 물질에 대해서 경제적 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신성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물질이라는 거, 경제라는 것은 좀 약간의 좀 글쎄요 뭐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렇게 천박하고 천박한 사람들만이나 그 돈을 추구하고
경제를 추구하는 이런 관점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이 막스 베버에서 볼 때는 절대 그러지 않는 거죠, 보면.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 여기에는 뭐랄까, 부의 축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자본주의 정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뭐 그러 하다 보니까 베버는 중국과 같은 유교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유교 이 공자는 공자나 맹자는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 이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자 사상이나 맹자 사상을 보면 정신, 이데아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을 강조한다든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글쎄 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그 사람의 어떤 도덕 정신이 강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데아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번은 중국과 같은 그 유교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특히 이제 뭐 아까 봤지만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 이제 지적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극히 이제 그들의 관점인 거죠. 이제 문화, 정치 문화, 문화의 관점. 들어가기 전에 교재는 좀 이게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죠, 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어떤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 국민성이라는 것은 각각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정치 문화 하면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의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정신적인 세계예요. 그런가 하면 문명이라 하는 것은 여기 물질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보면.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이고 지적인 분야이고 이것이 이제 발전하는 걸로 이제 하냐 하는 것으로 이제 통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정치 의식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식, 뭐 정치 의식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인 거죠. 여기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인 거죠.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갖고 있느냐, 또는 어떤 정치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텐더 마인딩을 갖고 있느냐, 터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고 방식인 거죠. 일종의 이제 이것을 갖다 우리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정치 심리적인 요인.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형성하는 단계가 있어요, 보면. 어, 어렸을 때 이제 그 정치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사고 방식인 거죠. 또 그냥 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행동 양식인 거예요. 이것을 합쳐서 이제 정치 의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보면. 정치 의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보면. 우리가 이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보면 좀 이렇게 텐더 마인딩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민주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부드러운 마음, 또 합리적인 그 의식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성적이면서 이상적인 마인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자기들은 보는 것이고, 뭔가 좀 경직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경험주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경직된 마음들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아마 우리 사회 사람들이 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좀,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는 경직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고착화되어 있어요, 보면. 정도가 딱 어떤 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감각적이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의식은 인식, 감정, 평가 이렇게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의식이 뭐 유순한 마인딩이냐, 터프한 마인딩이냐. 이 터프한 마인딩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독재자로 갈 가능성이 크죠. 보면 유순한 마인딩 있는 사람은 모든 의사결정도 유순한 마음으로 결정할 것이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것은 리스만의 사회적 성격 유형으로 이제 분류해 보는 거죠. 보면 이것은 좀 주요한 것 같아요.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제 이 네 가지 사회 분류에 하나에 포함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이것은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첫째 분류는 전통 지향성, 전통 지향형. 이런 사회 구조는 아직도 이제 이 사회 구조가 미분화된 사회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전통 사회 구조, 신분 사회, 시족 국가 또는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는 사회. 뭐 우리가 저 인도 같은 나라도 좀 근대화했다 하지만도 아직도 그들 사회 곳곳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어, 상존하고 있는 거죠. 보면 아직도 한 크게 분류하면 6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따라서 직업군도 나눠지고 또 삶의 방식도 좀 분류가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아직도 저기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들은 미분화된 나라, 제도화되지 않은 나라들은 이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죠. 보면 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뭐 아직 전통 사회에 벗어났는가, 뭐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보면 좀 후술하겠지만은 아직도 이런 그 이 전통 지향적 사회 구조가 남아 있어요. 보면 정치 행태에서도 이런 것이 보여지고 있고, 한 사람의 어떤 그 인사,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있죠. 뭐 경기도 지사 또는 뭐 또 서울시 시장 뭐 이런 거 행태들을 보면은 아직도 좀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인사활동 할 때 보면 내가 아는 사람 그 자리에 좀 천거한다든지 그 자리에 앉히고, 또 뭐 끼리끼리 서로 이렇게 뭐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전통 사회의 그 어떤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태가 남아 있는 거죠. 보면 우리도.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내부 지향형. 이것은 일종의 이제 뭐 탈근대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전통과 탈근대, 그다음에 근대 사회, 현대 사회를 이렇게 분류해 볼 때 탈근대라는 것은 좀 아직도 뭐랄까 좀 사회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그래요. 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그들의 행태들을 보면은 좀 약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사고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라는 거죠. 탈근대 사람들을. 그들을 보면은 행태를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런 형태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이들을 갖다 우리는 흔히 도학자적 정치적 마인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정치적 무관심층이라고 볼 수 있고, 정치에 관심 없고, 뭐, 영국, 미국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도 히피족들 보면은 그들은 그냥 그들 세계에서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그냥 뭐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뭐 이렇게 뭐 사회를 구성하고 그러면서 그냥 생활하고 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돈이 떨어지면 또 이게 와서 이 현실 세계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 또 뭐 해변가 가서 자기들끼리 그냥 낭만적으로 먹고 놀고 인생을 즐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런 어떤 그 이 도학자적 정치 유형들, 우리도 그런 분류들이 있죠. 보면 정치에는 관심 없고 어떤 그 성소수자들이라든가 어떤 그 소수자들의 어떤 그 이 소비 행태를 보이는 그런 분류들이 있죠. 보면 이게 이제 내부 지향적 어, 성격 유형이라고 이제 리스먼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타인 지향적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타인 중심, 타인을 의식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종의 이것은 이제 뭐라 볼까, 산업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사회적 영향을 받은 그런 사회 분류인 거죠.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정치도 관료주의 체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배 체제를 형태를 갖추는 것이 타인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노미형 형태. 이런 형태는 대부분 이제 정치적 불안 상태에 있고 사회에 부적응하는,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선동하는
그린칩의 유형 체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타인 지향형. 이것은 뭐라 볼까? 일종의 이제 서구 산업사회 체제와 같은 사회가 이제 분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아직도 이제 그 전통 지향, 이게 이 우리 인류 사회 여러 그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산업화 이전에 그 사회를 대부분 이제 농경 사회라고 볼 수 있는 죠. 그런 사회 체제에 있는 것이 대체로 이제 다 어떤 나라들은 이제 전통 지향적 사회인 것이고, 이게 이제 서구 발전이 되어지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서구화되어지는 그런 사회, 뭐 도시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지는 사회가 이제 일종의 이제 서구 사회 아닙니까? 이게 반대 개념으로서 이제 그 이 전통 사회, 이 양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음, 정치 발전의 기준이 되는 거죠, 보면.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정신 분석학자 프롬의 사회적 성격 유형으로도 이렇게 분류해 보는데, 이거는 이제 뭐 네 가지 이렇게 보는 거죠. 첫째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관점에서 비생산 지향형 성격과 생산 지향형 성격으로 보는데, 비생산 지향형 네 가지를 보는 건데요. 일종의 이것은 뭐냐면은 수용 지향형, 이것은 뭐 일종의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감정이나 지식, 이외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착주 지향형은 이제 이런 그 이 감정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유부에서 획득하는, 뭐 그런가 하면 뭐 저축 지향형은 전략형이겠죠. 그다음에 시장 지향형은 뭐 물물 교환, 사용 가치, 뭐 교환 가치를 어, 중시하는 그런 성격 유형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그러면 생산 지향형은 일종의 인간의 능력이라든가 인간의 창조성을 중시하고 생산적 사고에 있는 사람, 특히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분석이 좀 부족한,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이 자신의 어떤 신뢰감을 회복하고 또 개인의 능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뭐 이런 분류형인데, 이것은 뭐 교재 내용이 없는 내용이니까 한번 있다라고만 소개를 하고요. 다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한국인의 정치 의식은 어떠냐라고 부를 때 이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이 이상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얼뜻 분류해 보면은 여러 정치학자들이 분류해 볼 때 여기에 한 다섯 가지에 포함이 되더라는 거죠. 보면 한국인의 정치 의식은 역시 가족 중심이에요. 보면 가족 중시, 가족주의. 그런가 하면 입신양면. 우리가 이제 뭐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이 정치적 관점을 볼 때, 정치를 볼 때, 뭐 출세 지향, 어, 또이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보면은 그 상하 서열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보면. 이런 것은 뭐 곳곳에서 나타나요 보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 사회에 와서 서로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때도 보면, 첫 대면할 때도 남자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소개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지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심지어는 처음 악수하면서도 누구라고 소개하면서도 그 사람의 나이는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 서열 개념이 우리는 좀 확연해요. 그래서 뭐 상급자이거나 자기보다 뭐 예를 들어서 직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존칭을 많이 하죠 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꼭 그 사람을, 그런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요 보면. 근데 이제 서구적 관점, 미국적 관점에서 는 그러지 않죠. 미국에서는 보면 호칭도 모두 다 유 아닙니까? 유, 당신, 너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보면. 꼭 반드시 어 US 사람 같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호칭도 부르고 또 뭐 선생님이라고는 그런 호칭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치 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체면을 좀 중시하는 체면 의식이 좀 강한,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체면을 중시하고 좀 이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다음에 이제 뭐 의식 변화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를 꼽고 있는데 뭐 이게 좀 이게 이제 사실은 정치 발전의 저해 요소이기도 해요, 보면. 여전히 우리는 좀 그 가족 중심의, 누구도 만나도 보면 좀 우리 남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자기보다 연배인 같으면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성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화권. 이게 이제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고 또 정치 행태에서도 나타나죠. 형님 동생 문화권. 그러다 보니 서로 이제 뭐 끼리끼리 서로 어울리라 하는, 또 끼리끼리 같이 한 자리 해서 나눠 먹는, 이게 이제 정치 행태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무관심에서 이제 보는데, 권력자에서 권력 추구자, 정치적 관심층, 정치적 무관심층. 뭐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권력자, 핵심 권력자 여기서 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글쎄요, 뭐 정치적 무관심층과 관심층.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죠. 3월 9일인가에 그렇게 있죠. 이 참 극명하게 나타나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공간, SNS 이런 거 보면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사자는 이제 권력자는 뭐 여러 권력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의견 이런 것을 표명하고, 하지만 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보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어떤 이익을 결집시키면서 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추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공천을 받아야 하고 하는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 이 의회에 출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자기 성향에 따라서 또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한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스 미디어에 나와서 뭐 그런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자기가 표명하든지, 아니면 또 그러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회 곳곳에서 이런 것을 이익을 표명하고 또 집결하고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패널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저널에서 보면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 또 정당 지도자들, 또 정당에 직접 가임해서 이것도 자기 정당을 활동하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권력 추구자들이겠죠. 그런가 하면 또 권력 정치적 관심층이 있죠, 보면. 뭐 이게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 관심이 좀 많이 있죠, 보면. 과거에 보면 이 50년대, 60년대 이때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 선거는 한 거의 90% 가까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90% 이상 투표를 하는, 넘기도 했었어요, 보면. 지금은 이제 정치와 무관심이 좀 많아져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한 60%도 안 나오는 그런 지역도 있죠. 근데 대통령 선거는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65%.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고. 그만큼 정치에 관심 있는 거죠, 보면. 이 정치에 관심층인 거죠, 보면.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든 지방 선거든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치적 무관심층인 거죠. 선거 있는 날 하루 쉬는 날이니까 뭐 공휴일로 뭐 놀러 간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자기 사생활을 즐기면서 정치에는 투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무관심층인 거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가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분류해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정치적 관심층과 무관심층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문제인 거죠, 보면.
너무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뭐 확증 편향 심리가 강화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경도되어 있고 이념적 사고에 경도되어 있는 그래서 맹목적이에요, 보면. 난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있는 층들, 정치적 관심층과 무관심층,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우리 한국 정치를, 물론 이제 발전 요소도 되겠지만 저발전시키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뭐, 그냥 여기에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라든가, 합리적인 행태, 이런 것은 뭐, 접어두고 맹목적인 거죠, 보면. 우리가 특정 뭐 이슈 하나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합리적인 숙고의 어떤 그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이 좀 경도되어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죠 보면 하여튼 좋습니다. 어, 니스만의 정치 참여, 이 정치 참여,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참가 스타일, 니스만 일반 대중의 참가 형태, 열정과 실력의 지표로 다른 모습을 이게 이제 지표를 볼 때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고 컴피터넌트락에서 이제 실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 플러스 이온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학자적 유형이고 내막 정보 통형은 실력은 있지만 열정이 없는 정열이 없는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무관심형은 정열도 없고 실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 무관심은 이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치에 일단은 뭐 무관심도 무관심이지만 정치에 대한 사전 정보, 어떤 저 지식 이런 게 없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보면. 물론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터부시하는 그런 분류가 있기도 하죠 보면.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 얘기라든가 종교 얘기는 어,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면. 라고 생각이 다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 어떤 그 식견, 또 이념적 어떤 성향 이것만 다르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름을 이해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는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보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는. 우리는 지금 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면 뭐 이따 좀 더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냥 극명히 뭐 조국 하면 조국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맹목적이에요 보면 정말로 조국이 어떤 일을 해도 자기는 조국을 지지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검찰이 뭐 그냥 탈탈 털어서 그 뭐 집안의 모든 가족들 뭐 사촌들까지 털어서 그러니까 또 못지않게 다른 어떤 누구도 그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탈탈 털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참 우리 사회의 좀 정치를 저해하는 그런 요소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주국하면 뭐 좀 심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은 좀 이 자기 자녀를 뭐 참 시험 한 번 안 보고 참 의사가 되어서는 되겠는가. 마침 내 수업 받는 의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의과대 학생들이 좀 많이 있죠. 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겠지만 치열한 경쟁과 또 의사 고시 시험을 치러서 의사 면허 라이센스를 취득하기까지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물론 이제 조국 딸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통관 그 이 관례는 거치고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하여튼 뭐 그 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도 한 13가지가 되고 그중에서 뭐 12가지인가가 다 사법 판단을 받고 그 7가지인가는 또 실제 실형으로 어 처벌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 이제 조국 문제도 남아 있죠. 지금 곧 판결이 나오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이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는 사실은 그 SNS,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뭐 올바르게 어 사유의 어떤 그 이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전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태가 나는 조금 사실은 어, 약간 좀 문제다라는 거죠. 좀 역겹기도 하고. 그냥 일반 그 이 다른 집 사람들은 또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냥 가재, 붕어 또는 뭐 이 이렇게 살고 다 누구나 다 용이 돼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내 자식만큼은 반드시 이 사회에서 용이 되어야만 하는 정말로 그냥 이런 모습을 보이는 행태는 정말로 좀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역겹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조국을 지지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좀 심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뭐 과거에 386 세대 그런가 하면 지금 586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따 좀 보면 정치 발전에서도 보면 그것을 지적하겠는데 정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좀 뭐라 할까 아직도 전통 사회에 있는 의식 구조에서 정치적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586 세대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기들끼리 서로 어떤 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서 각 분야에서 자기들이 또뭐 장관하고 또 정당에서 여러 가지 좀 자기들이 이해 관계를 얽혀서 끈끈한 그게 문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 그 뭐 대깨문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선동하는 거죠. 보면 이제 정치적 관심층들을 그래서 이 그 부안 유동하는 게 또 그런 층 아닙니까 보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갖고 정치적 그 이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좀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보면 그냥 그 이념의 경계선에서 딱 그냥 갈라치게 하고 하는 것들 이것은 뭐 이쪽 정부 문재인 정부 이쪽만이 아니에요 보면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 당인가요? 뭐 그들은 과거에 그렇게 해왔죠 보면 쉽게 말하면 차떼기 정당처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 기득권에 안주하고 뭐 이런 것들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 자꾸 저기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보겠는데 현대인은 정치적 무관심 여기서는 한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여기 정치 기구의 거대화 복잡화.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다 정치 평론가가 되고, 근데 정치도 그러지 않죠. 좀 과학화, 또 계량화 되는 거죠. 행정이나 뭐 이런 부분, 경제나 이런 것이 뭐 굉장히 그 어떤 과학적이고 수치를 적용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도 그렇다는 거죠. 요즘은 선거 또는 뭐 어떤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계량화되어 있죠 보면. 그런가 하면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계량화되어져 있고 또 그런 이런 것들이 거대화되어지고 복잡화되어져 있는 전문화되어져 있는 영역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가 더 전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냐, 정치적 어떤 의견을 표출하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현대사회 관료와 매스 미디어 소비 문화 특히 소비 문화 같은 경우는 저널리즘 또는 뭐 스포츠 영화 소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보면 이게 이제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냥 뭐 하루 쉬는 날이면 스포츠 관람하고 또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또 뭐 이 영화나 이런 걸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이제 정치 무관심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복지국가하는 것은 이 국가가 모든 그 의식주를 담당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웰빙 문화로 가고 있어요. 지나친 웰빙은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선거율을 저하시키고 뭐 만족하는데 뭐 이 특히 뭐 정치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뭔가 필요하고 부족하고 하는 데서 정치적 요구가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고 또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음, 지금 뭐 유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책임지고 그런다면은 이제 오히려 이게 이제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정치에 불신하는 것. 우리 특히 우리 사회 그러죠. 보면 하나 이슈가 나와지면 뭐 정치 다 그놈들이 그놈들이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불신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뭐 지금 현재 음, 대두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이슈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성남시 대성동 사건 아닙니까? 뭐 이게 도시개발 문제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 개발 이 도시화해야 하고 또 그 지역을 아파트를 짓고 여러 이제 문화 시설을 지어서 개발을 도시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특정 계층의 소유와뿐만 아니라 또 특정 계층의 수혜 또는 또 특정인들의 어떤 그 이익 공유 또 거기서 이제 부정부패 이게 이제 반드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대장동 이 개발 논쟁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이런 것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특정인을 갖다가 계속해서 뭐 처음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부터 시설 관리 사장을 시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어 공공개발 또 사장까지 시켜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도지사가 됐을 때는 또 그 사람을 문화관광 여기에 보면 진흥원에 또 사장으로 한 뭐라고 할까 임명하고 사실은 정치가 고도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자리는 일종의 이제 그 자리는 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 또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안치하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안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이래서는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고 나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치 부분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은 그 386 세대들, 586 세대들 갖다가 지금 가꾸지 뭐 자리에 앉히고 뭐 장관시키고 또 그들이 청와대에 가서 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초기에 386 그 이 세대들이 핵심 멤버들이 한 10대여섯 명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거의 뭐 한 20몇 명이 있고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 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그들이 또 그 청와대를 뭐라 그럴까 장악하고 있고 또 정당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지들이 또 이익을 공유하고 그런 사람 그런 정당 그런 청와대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뭐 국민을 위해서 글쎄 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희망 사항이죠 보면. 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직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정치 발전으로 좀 넘어와서요. 정치 발전 전제 조건과 성격. 네, 정치 발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정치가 발전한다는 거,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 이거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수치로 나와요, 보면. 뭐 GDP, GNP, 1인당 뭐 경제 소득, 국가 소득, 총 생산량 뭐 이런 걸 이렇게 평가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인가? 이 측정하는 기준이 좀 모호하죠, 보면. 뭐 의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 그 정치 발전인가? 아니면 어떤 법이 합리적으로 제도화돼서 잘 정비가 돼 있으면은 이 정치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뭐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면은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구적 관점에서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제3세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 이제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역시 정치가 혼란스럽고 또 이제 서구 민주주의 제도, 또 법 이런 걸 그대로 도입했지만은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란기에 있고 또 이제 과도기에 있는 그런 나라의 행태를 보면서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 나라는 정책 안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발전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고 제3세계 국가들 그런 신생 독립 국가들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고 안오미적인 정치 행태에서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미발전된 그런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또 이들은 또 이제 동구 공산권과 서방 국가의 동서 문제를 보고 있고, 이것은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보면 많이 좀 논점이 좀 지금은 좀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구적 중심의 세계관에서 보고 있고, 이들이 이제 그 이 근대화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정치 발전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서구적 관점에서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또 경제적인 사회 모습이 근대화되어져 있는 이런 체제가 이제 정치 발전으로 이제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근대화되어지는. 그럼 여기서 근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근대화라는 것은 일종의 서구 사회처럼 서구화되어지는 거, 일종의 도시화되어져 있고 산업화되어지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화 산업화라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동시에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 거죠, 보면. 아직도 전통 사회에서 있는 머물러 있는 사회는 여전히 전 근대적 사회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 사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산업화 이전 사회. 산업화 이전은 뭡니까? 농업 사회인 거죠, 보면. 전 근대적 사회. 이런 사회에서 대부분 사회가 서구화 과정을 겪으면서 산업화, 공업화 과정을 겪고 그런 나라들이 대체로 이제 근대화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근대화라는 쪽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그 모델이 서구 민주주의 체제를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비서구 국가들은 역시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은 과연 그럴 것인가? 그럼 과거에 이제 뭐 이슬람 국가들의 어떤 지배 체제라는 거, 그들의 어떤 정치 체제라는 것은 저발전된 그런 어, 정치 행태인가? 아니면 또 뭐 우리 유교권에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베트남,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의 정치 행태 이런 것은 뭐 발전하지 못한 정치 행태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 체제 같은 그런 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라 볼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배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서구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서구 민주주의 체제처럼 되어 있어야만이 그들은 이제 발전된 정치 발전된 나라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여기에 이제 교재로 돌아오면 거기 보면 192, 193에도 그게 있죠. 근대화 이론에서 정치 발전 개념. 정치 발전이란 무엇이냐라고 말 때 이제 각자마다 그 개념 정의를 하는 것도 다양하고 또 한마디로 정의하기 좀 어렵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묵시적으로 정치 발전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서구 민주주의이다라고. 하여튼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서구 민주주의 체제. 영국, 미국, 뭐, 또는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 정치 발전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반대편에 서 있는 비서구 국가들, 신생국, 후진국, 이런 나라들을 지배 체제라는 것은 저발전된 정치 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 그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립세트 개념이에요. 세 가지 관점을 중시하고 있죠. 보면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보면 일종의 뭐 니세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서구 민주주의 제도 확립, 그다음에 자유선거를 통한 규칙적인 정권 교체, 여기에 필요한 다수당 존재, 그런가 하면 정치 참여 확대, 모든 국민들이 정치 참여의 통로가 열려 있고 또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는 정치 사회 체제 이게 이제 정치 발전된 사회다라고 이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 발전이라는 기준으로 보는 거죠, 보면. 이것은 뭐 부정할 필요 없는 거죠, 보면. 자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또 다수당이 있고 또 정치 참여가 확대되어 있는 사회. 이게 이제 정치 발전이라고 보는 것. 여기 보면 여기
19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그 있죠. 서구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 발전은 부증대와 교육의 확대 그리고 중산층의 증대로 민주주의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기준합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 결국은 정치 발전된 나라들 보면 역시 경제적인 부가 반드시 따라오더라. 경제적인 부가 따라오지 않는 정치는 고도화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는데 경제가 굉장히 저발전되어 있고 경제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이게 가능하겠는가? 뭐 서구 국가들도 다 그러지만 역시 경제가 발전된 나라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정도가 확대되어 있고 뭐 문맹률 높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교육 정도가 결국은 정치 발전의 기준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산층이 역시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온다. 반면에 이제 비서구 국가들은 이제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정착하지 못한 이유 역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사회적 여기 이제 방점은 경제적인 거죠. 보면 경제적 수준. 그래서 뭐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대체로 경제적 수준이 어, 이루어진 나라들이 대체로 뭡니까? 어,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가브리엘 알몬드 있죠? 페이지를 넘겨보면 194페이지에 거기 있죠? 보면 정치 발전은 좀 더 세분해 보는 거죠. 정치 구조의 분화와 전문화다. 이건 정확히 이제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 좀 뭐 간단히 말하면 암기를 하도 좋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역시 정치 구조에서 분화되어져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건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분화되어져 있고 전문화되어져 있는 사회 구조. 이게 이제 발전된 사회 구조이고 정치도 정치 구조가 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화라는 건 뭐 간단해요 보면. 분화라는 것은 세분화되어져 있는 거죠 보면. 각 정치 전문가들도 전문 지식도 분화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뭐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사회가? 네, 예를 들면 이렇게 기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거에는 의정부 체제에서는 6조가 있었죠, 6조.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6조에서 관할하는 거죠, 보면. 거기 영역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 형태에는 그 몇 부로 나눠져 있습니까? 18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8부. 장관들이 18부로 나눠져 있고 5처가 있죠, 5처. 거기에 이제 뭐 공수처까지 합치면 6처가 되나요? 그 막 무슨 인사교육처, 무슨 처,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청이 있어요, 청. 청도 재난방지청이 하나 만들어져서 18청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분화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생활 뭐 영역을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 그 부 장관들은 그 전문 지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를 장악하고 그 부처를 다스리는 거. 그것은 이제 뭐 국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이해하기 쉽게. 내 수업 받는 학생들 그 의대생이 있죠? 의대 학과 학생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전문화되어 있죠, 보면. 아무나 의료 행위 할 수 없는 거죠, 보면. 적어도 뭐 4년, 6년. 그래서 이제 의사고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자만이 그 이제 전문의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전에 이제 전통 사회에서는 어,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 그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는 라이센스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 말하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돌팔이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돌팔이만은 아니었어요. 그 의사는 뭐 배가 아프거나 하면은 뭐 청진기를 대고 처방도 하고 약도 조제해서 주고 먹으면 잘 나았어요 보면. 또 그런가 하면 뭐 이 놀이를 하다가 뭐 이렇게 살갗이 뭐 또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하면은 가서 이제 주사도 놔주고 약도 처방해서
또 이 뭐라고 그러죠? 이 수술도 하고 웬만한 수술도 그 의사가 다 했었어요 보면. 마취 주사 놓고 그래서 꿰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수술도 하고 또 이 산모의 산파 역할도 했었어요. 근데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그 의사, 그 동네에 있는. 근데 그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병원은 뭐 참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병원 가기는 참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죠. 그 이제 그런 행위하면 큰일 나죠. 지금은 불법 의료 행위니까 처벌받죠.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또 어떤 과거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편의점, 매점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약도 팔았어요 보면. 그 약을 파는 그 이 뭐 구멍가게죠 옛날에. 그 사람은 좀 약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었어요 보면. 뭐 감기 걸렸다면 감기약도 조제해서 그 자리에서 주고, 배 아프다면 또 배 아픈 약도 지어주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상처 나면 상처에 바르는 약도 바로 그 자리에서 조제해서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전문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있는 행위이죠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의대생이 있지만은 그 전문화되는 것도 보면 그 의료 행위할 수 있는 그 영역도 얼마나 분화되고 전문화되어집니까? 요즘은 의료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의 영역이 있죠 보면. 쉽게 말하면 의료 행위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 물리치료사라고 있죠 보면.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자격을 취득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얻어서. 그런가 하면 또 피부관리사가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웬만한 레이저기 갖다가 뭐 점도 빼고 자기가 피부 관리사라는 거죠 보면. 물리치료사. 또 그런가 하면 뭐랄까 교정사가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 뭐 신체 구조를 약간 뼈 구조를 이런 거 교정하는 교정사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마사지사도 있어 보면. 안마사도 있어요 보면. 이제 이런 영역들이 자꾸 전문화되어지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의료 행위 영역에서 파생되어지는 그 분야들, 뭐 교정사들, 물리치료사들, 피부관리사들, 그런가 하면 뭐 안마사, 마사지사,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뭐 치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에 보면 뭐 치기공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치주염 치료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이런 그 세분화되어지는, 한약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보면. 한약을 과거에서 뭡니까, 약사 자격 없어도 한의사 자격 없어도 그냥 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전문 지식 있으면 한약을 조제하기도 하고, 또 약초도 취득해서 또 이런 것을 처방하기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좀 분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정치 이 영역에서 이런 것을, 어떤 영역에서 이런 것을 경계선을 지어주고, 또 그들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그들 영역에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정치 영역인 거죠 보면. 또 그 영역 경계선을 넘어서면 처벌하고 하는 것들을 정치가 이런 걸 결정해 주는 거죠 보면. 의학 분업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의학 분업 있기 전에는 병원 가면 그 병원에서 바로 약도 조제해 주고 그랬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뭐 간단한 병 같은 경우는 약국 가면 약사가 다 처방도 해요 보면. 진단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약사가 근데 그것이 이제 의학 분업을 해서 진료는 의사가, 약은 조제는 약사가. 이제 그러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의료비가 또 비용이 더 올라가고 부담이 또 증가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고 하는 것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구분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 정치가 그런 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들 영역에서는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경계선을 지어서 너는 피부 관리사는 어느 영역까지만 피부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 뭐 피부 관리사도 여러 가지 시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그러면 활법사들, 물리치료사들도 자기의 영역을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어디까지가 의료 행위인지,
어디까지가 물리치료사의 뭐 영역인 건지 약간 우리가 그 경계선에서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보면. 이런 것들을 정확히 경계를 지어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치가 결정하는 거죠, 보면. 자, 좋습니다. 정치 구조 분화 보면 정치 과정 속에서 기능에 따라 정치 구조가 세분화되어지는 거. 그러죠. 어, 또 노동 행위하는 것. 그거는 그 분야에서 자꾸 분화되어지는 거죠, 보면. 노동 행위 그런 것도 어느 영역까지가 노동 행위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서 그냥 뭡니까? 노동 행위에서 재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제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거 있죠, 보면. 뭐, 뭐 노동 행위에서도 뭐 우리가 뭐 출퇴근을 할 때도 일종의 이제 노동 행위로 보는 거죠, 보면.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근로 그 복지에서 이제 그 뭐랄까 그 적용이 대상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뭡니까? 근무의 조건으로서 또뭐 근로 행위로서 또 바이어를 만날 때 점심을 먹는다든지 저녁을 먹는 것도 노동 행위로 보는 거죠, 보면. 또 술자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근무 연장선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어디 영역까지 결정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정치의 영역이다는 거죠. 이런 걸 법 이전의 정치가 그런 걸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법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 보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정치 구조가 분화될수록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정치 구조가 분화되고 기능에 전문화되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증대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음, 헌팅턴의 정치 발전. 이것은 조금 잠시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하는 것도 하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